예, 이번 시간에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21페이지고요. 자, 일용근로자에 대한 범위를 한번 보면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를 제외한 자죠. 그래서 1년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업종들은 맨 마지막에 있는데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돼 있지 아니한 자입니다. 자, 3개월 미만 고용돼 있는 사람들은 일용근로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은 소득세법상의 이야기이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쪽에서 이야기하는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 범위가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자, 122페이지에 일용근로자 적용 방법에서 있는데 근로계약은 문서에 의한 계약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계산된 급여의 지급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계산 방법을 말하는 거지 지급 방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3개월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민법에 따른 역에 의한다. 즉 달력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3페이지에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천징수 세액은 일용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빼고 근로소득 공제 일당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 적용해서 나온 산출세액의 55%를 세액 공제한 금액으로 해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명세서 제출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125페이지인데요. 직업명세서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4분기도 마찬가지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에서는 4, 4분기 것 같은 경우에 2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1월 말까지로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일 기준이 아니고 미직업 급여까지 포함해서 제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명세서 제출 의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직업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 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근로 내용 확인서를 제출한다라고 하면 국세청에 일용근로에 대한 직업명세서를 제출한 걸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자, 근로내용 확인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5일 날 근로내용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근로내용 확인서가 원천징수 파트 부분에서 사업, 기타, 사회보험 쪽에 사회보험 관리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용근로소득과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용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 부분인데요. 자,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란 직원이 건설업을 하고 있는 우리 회사에 입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언제? 2018년 10월 1일 날 입사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건설업의 경우에는 일용직인 경우 그 기간이 1년이죠. 1년 동안은 일용직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년 10월 1일부터 18년도 12월 31일까지는 일용직으로 원천징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로 모든 게 다 정리가 될 거고요. 자, 19년 1월 1일부터 19년 9월 30일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일용직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9월 30일까지 일을 하고 우리 회사를 퇴사를 했다면 더 이상의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떻게 될 거냐? 일반급여자가 되고요. 일반급여자로서 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가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19년도 소득에 대해서 2020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연말정산 대상 소득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을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일반급여자일 때 받았던 이 간이세액표에서 원천징수했던 부분만 연말정산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자 그렇게 되면 크게 어려운 점이 없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세법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근로소득 즉 일용과 일반급여 관련되는 소득을 전부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3월 10날에 지급명세서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보시면 자 19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됐던 일용근로소득뿐만 아니라 10월부터 12월까지 발생된 일반급여자 소득을 전부 다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라라는 겁니다.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는데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될 거냐? 일용근로에 대한 부분은 이미 일용근로로서 지급명세서를 이미 제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제출을 했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연말정산분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3월 10날에 이미 또 제출을 하기 때문에 이대로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지급명세서는 일용지급명세서와 일반 연말정산과 관련되는 지급명세서 두 개가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죠. 이중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 관련되는 지급명세서는 이미 제출된 부분을 취소하셔야 됩니다. 취소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정리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22페이지 일용 근로소득 원천징수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일용 근로도 우리 세무사랑 프로의 원천징수의 근로소득 관리 탭에 보시면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일용직 사원부터 먼저 등록을 합니다. 우리 일반 급여자의 급여를 등록을 할 때 근로소득 관리에서 사원 등록을 하고 급여 자료를 입력했듯이 일용근로도 사원 등록을 하고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합니다. 자, 일용직 사원 등록에 대한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사원 번호와 성명이 있습니다. 사원 번호는 회사에서 정리해서 1년 번호를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등록을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입사연월, 퇴사연월,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관련되는 정보들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사연월일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1번에 임금 지급 방법이 있죠. 임금 지급 방법을 보면 급여 지급 방법에 따라서 매일 지급과 일정 기간 지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매일 지급하는 경우와 일정 지급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액부 징수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소액부 징수가 적용이 될 때 매일 지급되는 경우에는 매일 소액부 징수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요.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이 될 때는 일정 기간 단위를 기준으로 세액 계산해서 납부세액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소액부 징수 계산이 일정 기간 단위로 소액부 징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 차이점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급 방법에 대한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12번 임금, 연금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되는 부분을 계산되는 과정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에 계정과목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정과목 마찬가지로 임금과 관련해서 계정과목을 미리 등록을 하시게 되면 등록하게 되면 추후에 일용직 급여에 대한 회계 처리 시에 자동으로 계정과목이 부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직원들을 등록을 하신 후에 관련되는 정보들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4페이지에 급여 자료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사원 등록이 되었다라고 하면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갑니다. 자,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면 귀속과 지급 연월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귀속 연월과 원천징수 시기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속과
연월 6월 달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연월 6월 달로 해서 지급 방법은 화살표 눌러서 한번 보시게 되면 매일 지급, 일정 기간 단위 지급이 있는데 우리는 전체를 선택해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태백산, 동서남, 응봉산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자, 태백산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예를 들어서 6월 3일 날 정상 근무 8시간을 했다라고 하면 8시간 기준으로 20만 원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면서 국민 고용보험까지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일한 일수의 시간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동서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7시간 일을 했다. 7시간, 8시간 일을 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반영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한 일수만큼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 124페이지에 동그라미 5번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되는 부분은 사업장으로 가입된 일용근로자에 한해서 각각 보수표에서 계산된 금액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급여가 입력이 되었다라고 하면 급여가 입력이 되면 상단 부분에 보시면 그 F6번의 소액부 징수 부분이 있죠. 소액부 징수. 소액부 징수를 직업월 전 사원에게 적용하겠느냐. 예라고 눌러서 적용을 하게 되면 매 일 단위로 그러니까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 징수로 적용돼서 세액이 없는 걸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소액부 징수와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급여 자료가 입력이 되었다라고 하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로 갑니다. 자,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6월 달이죠. 6월 달 해서 정기신고로 해서 새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일용근로에 대해서 세 사람에 대해서 26,460원 납부세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6월 달 그러니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마감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급명세서와 관련되는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근로내용 확인서부터 작성을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제출을 하지만 근로내용 확인서는 매월 15일 날 제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에 사업, 기타, 사회보험 탭에 가게 되면 사회보험 관리 로마 숫자 1번에 밑에서 두 번째 근로내용 확인서가 있습니다. 자, 근로내용 확인서에 사업장, 말풍선을 통해서 사업장을 찾아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사업장이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등록부터 하셔야 됩니다. 사회보험관리에 사업장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사업장 등록에 사업장명, 사업장 관리번호, 주요 등록사항들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회보험 관련되는 부분들 전부 다 등록하실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사업장 관리번호는 우리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이쪽에 등록되어 있는 관리번호를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등록을 하시고 어쨌든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장 선택을 합니다. 10번 선택해서 정리를 하고요. 귀속연월을 6월이죠. 6월 달로 해서 안이로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세 사람에 대한 임금총액, 보수총액, 국세청에 신고했느냐? 예, 신고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했다면 여로, 안 했다면 부로 하셔도 되고요. 자, 일자리 안정 지원금, 자금 지원받느냐는 건데 요거는 대상 여부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단 접수 일시라고 하는 부분은 일자리 안정 지원금 관련되는 부분, 접수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필요사항이 있으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단에다가 근로내용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 쪽에서 이제 지급명세서로 갑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관련되는 부분 메뉴를 선택하셔서 정리를 합니다. 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지금 6월 달이니까 2, 4분기가 되겠습니다. 2, 4분기 선택을 하시게 되면 마감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분기별 제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원천징수 영수증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인쇄 버튼을 눌러서 한번 보시게 되면 주식회사 한라산에서 동서남한테 이렇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라고 하면서 원천징수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자, 이 부분을 마감해서 제출을 하시면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간에 맞춰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된 정보를 128페이지에 회계 처리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용직 근로에 대한 부분 급여 자료 입력 부분에서 급여 자료를 입력을 했고요. 밑에 보시면 회계 처리하기 전에 일괄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괄 입력은 급여 자료 입력과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적용할 수는 없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 메뉴를 선택을 하셔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귀속 연월 기준으로 1월에서 6월 달까지 전체 처리를 하게 되면 일용직에 대한 6월 달 부분만 나타납니다. 자, 전송 취소를 통해서 제가 이미 전송되어 있는 부분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소를 하고 6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렇게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도 F7번 적효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F7번 적효설정을 통해서 항목명을 적효로 동일하게 사용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항목에 있는 부분이 있죠. 고용, 그러니까 소득세 관련되는 부분을 우리 적효에다가 그대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나중에 회계 처리된 이후에 금액에 대한 성격을 확인하는데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그 부분 때문에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요. F8번에 기본 설정, 기본 계정 설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임금, 기타 공제, 차인 지급. 차인 지급 보통 예금 통장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는 101번 현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253번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괄 적용 여부에서는 대부분 여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고 거래처 관련되는 부분, 거래처를 입력을 해 줍니다. 거래처를 입력하신 후에 관련되는 정보들을 선택하신 후 전표 추가 버튼을 통해서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하시게 되면 일반 전표 쪽에서 회계관리에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6월달 부분을 선택해서 한번 보시면 일용직에 대해서 자동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거래처 관련되는 정보도 등록되어 있고 적요 부분만 보더라도 여기 어떤 의미다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일용직에 대한 근로소득 내용과 지급명세서 작성, 원천징수 신고, 회계 처리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